안녕하세요. 북스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의정부 소사제도하고 육조 직계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요 관련된 주제들이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개론서 읽을 때 의정부 서사제도가 어떤 왕 때 실시됐고 또 어떤 왕 때 또 육조 직계제로 넘어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갖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정부 소사제 육조직계제는 뭐냐. 자, 이거는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에서 정책을 결정하냐 그 과정 내용인데요. 자, 의정부 소사제든 육조직계제든 최종적인 결정은 왕이 하는 거야. 왕이. 왕이 교지를 내려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 집행 그 나오냐 이런 것들 인제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일단은 의정부 서사제를 볼게요. 자, 의정부 서사제도는 요 말 그대로 의정부에서 서사 일을 처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처리하는 제도가 의정부 서사제도인데요. 자, 일단은 6 조에서 일단 의정부로 복을 올리면요. 의정부에서 요게 중요도를 파악해서 뭐 반려할 건 반려하고 왕한테 올릴 거는 올리고 이렇게 인제 하는 것이 의정부 서사제도고요. 근데 다만 인제 왕이 어떤 그 권한 중에 이 군사권과 인사권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군사와 인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6 조에서 직접 왕으로 직기하는 것이 이제 의정부 서사제다. 모든 일은 의정부에서 하지만 되게 이제 예의적으로 인사와 군사와 관련된 내용은 6 조가 왕한테 직접 보고하는 이런 체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직계, 직접 보고를 한다는 거죠. 의정부에 직접 육조다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한테 인제 직접 보고를 하는 제도가 육조 직계제예요. 예. 다만 인제 의정부는 사대문서나 중재수 재신 이런 것들만 이제 의정부에서 올려 가지고 넘어가는데 사대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관련된 문서다 보니까 원료들의 어떤 그런 뭐냐면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인제 있고 물론 이것도 인제 왕에 따라서 육조 직계대에서 의정부에서 뭘 하느냐에 따라 또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의정부 서사제나 육조 직계제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왕권과 신권의 과정에서 좀 약간 인제 그런 어 과정에서 어쩔 때는 의정부 서사제 그다음 육조 직계제로 달라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 왕권이 강할 때는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신권이 좀 강해지면 의정부 서사제가 이제 실시돼요. 자, 그리고 인제 예전에 문제 나왔던 거는 뭐냐면 되게 어떤 걸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실시했냐 이런 것들이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좀 어렵게 나오면 예전에 2010 년도 문제인가? 그 어렵게 나오면 그 당시 인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태종 때 의정부 서사제가 육조직계제를 이제 실시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때 의정부 서사제를 했다가 육조직계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과정들을 물어보는 것은 태종 때의 과정들을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뭐 통론 같은 거나 개론서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야. 예. 적어도 인제 국평이 관련된 내용 국사편찬위원회 그 논문집 있죠. 예. 신편 한국사 그 정도 풀어야지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보고 이게 강구를 할게요. 예. 그럼 여기서 인제 먼저 살펴볼 것이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 언제 어떠한 때 그걸 했냐 이런 건데 자, 요게 인제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여기에서 인제 요렇게 나오죠. 자, 태종 때 의정부 서사제도를 시행했다가 이게 의정부의 권한이 커지니까 육조 직계제로 넘어가죠. 그 과정이 예전에 한번 나왔고요. 그러다가 인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세종 때 세종 18 년이죠 정확히.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다. 여기에서는 인제 왕권과 신권이 서로 조화된 상태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조 때는 여기 계율정당을 통해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세조의 왕권이 강해졌잖아요. 예, 세조 입장할 때는 인제 의정부 서사제도가 번거로워하니까 육조 직계제로 넘어갔다가 다시 중종 때는 뭘로 넘어가냐면
의정부 서사제도 넘어가요. 예. 어떤 분은 그 선종 때 의정부 서사제도가 실시됐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명한 한국사 그 강사 분께서 그런 얘기를 성종 때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5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아니죠. 예, 성종 때는 기본적인 체제는 의정부 서사제도예요. 이거는 사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야. 예. 다만 거기에다 인제 그 제가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성종 때는 6조 직계제죠. 예. 다만 인제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도 요소를 약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인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옆에 인제 그 삼장성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보고 자문을 구해 주고 구하고 그런 정도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종 때는 6조 직계제다.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중종 때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져. 중종은 인제 앞에서 이제 무슨 반정이 있었죠? 균형 반정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권이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인제 여러 번 이제 대신들이 와서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하자 해 갖고 결국에 중종 10 년인가 11 년에 의정부 서사제도 바뀌어요. 어 그래서 이 중종 이후부터는 인제 계속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의정부 서사제도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육조직계자, 의정부 서사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 내용은 그 뭐냐면 아 조선 초기 때 이제 진행됐던 거고요. 저는 이제 15 세기에서 이제 16 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중종 이후부터는 의정부 서사제도 정착이 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게 태종 때 그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다가 이제 점점 육조 집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 그 넘어가는 시기 때 여러 가지 조치들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좀 해 보고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제 표로 이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표가 좀 개판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는 앞에 살펴봤고 요런 것도 이제 살펴봤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태종 때 인제 관련된 내용을 인제 따서 이렇게 볼게요. 자, 그전에 태조 때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도평 의사사가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고 실제로 측근 정치를 했죠. 의미가 없고. 자, 요때 정종 때 가서 이 도평 의사사가 이제 폐지되고 의정부가 인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의정부 서사제도라고 하는데, 자, 이게 정종 2 년이거든요. 이 정종 2 년은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윤년 칭호법에 따라서 실제로 태종이 즉위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정종 때 정치는 거의 태종이 했다고 보니까 인제 거기는 의미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가 태종 때 실시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갔냐, 그게 아니죠. 이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의정부 대신들이 권한이 커지니까 의정부 서사제도도,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태종 4 년부터 다시 룰을 바꾸죠. 룰을 바꿔 가지고 6조 직계제로 뭐냐면 전환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의정부의 어떤 대신들 권한이 컸기 때문에 요 태종 4 년부터 해서 쭉 해 가지고 이 태종 14 년까지 주로 이제 의정부 겉으로는 육조 직계제를 인제 실시하고 있지만 의정부 서사제도 요소가 상당히 많은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육조의 권한을 올리기 위해서 그 당시 취한 조치가 뭐였냐면 여기 태종 5년 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육조 판사의 지위를 정삼품에서 정이품으로 격상을 시키죠.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기출 사유가 인제 태종 8년 때 얘긴데요. 그래서 인제 태조 뭐냐면 5년 때 그 4 년에서 5 년에 인제 그 육조직계제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육부의 구체적인 업무를 뭐냐면 결정을 해 달라. 그래 갖고 인제 상소를 올려. 어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도가 아직 확파되지 않고, 왜냐면 육부의 권한이 아직까지 약하다, 육조직계제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소를 올리고 그래서 육부의 구체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자, 이거는 앞에서 말한 의정부 서사제도가 폐지돼 육조직계제 했지만 실제 의정부 서사제도 요소가 계속 남았다. 의정부의 실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의정부 단독의 와 육조 관리 감독권이 있었어요. 의정부 단독의의라는 건 뭐냐면
의라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정부만 대신들만 참여해 갖고 왕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의정부 단독인데 또 6조의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6조 직계제 실시해도 포괄적으로 해도 실제 의정부 서사제도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6조의 그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 얘기를 의정 6부의 구체적 업무를 결정하고 의정부가 이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사료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명실상부하게 6조 직계제가 자리 잡게 된 것은 언제 때냐면 14년 때까지요. 14년. 네, 이게 6조 직계제가 이제 자리 잡았는데 잠깐 제가 약간 수정을 해서 얘기할게요. 의정부 서사제도가 태종 4년까지 했고요. 6조 직계제가 이제 평원적 시정은 태종 5년 때예요. 그래서 14년에 자리 잡아뒀거든요. 요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6조 직계제가 이제 그때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정권이 이제 단일화됐고 정치 세력들이 제거됐고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가 6조 관리 감독권을 이제 박탈했고 의정부 단독 의제도가 폐지돼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 대신 외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 6부도 참여하고요. 이게 정확하면 6부가 아니라 6조죠. 6조. 이게 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 6조의 의권, 정책 정역 참여권도 인정하고 대간의 의권, 그래서 이제 대간의 언론기관이죠. 언론기관의 어떤 정책 참여도 인정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제로 이제 이때 명실상부하게 6조 직계제가 실시됐다. 기존에는 이제 겉으로만 6조 직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그 의정부 서사제도 형태였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때 6조 직계제가 이제 실시한 후에 쭉 언제까지 가냐면 세종 때까지 가죠.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도가 실시됐는데 이게 18년이죠. 예, 세종 18년 때. 잠깐만요. 네, 이게 세종이죠. 네.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도 바뀌었다. 18년 때. 예,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바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를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기출에서. 자, 여기 기출 분석 적어놓은 거는 저기 이제 신평한국사 국편이 예전에 국편이라고 했던 시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뭐 여기 적어놓은 내용들이 제 의견을 적어놓은 걸 착각하신 분도 있는데 그냥 아니에요. 네, 저도 이거 다 자료 찾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개론서에 없다고 해서 이게 뭐 어디 다른 데서 뭐냐 제 의견을 적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인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그 밑에 다 보면 근거를 다 달아놨거든요. 근데 근거는 안 보시고 계속 요 해설 부분만 보신 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예, 뭐 그때 자, 하여튼 이렇게 한번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이성계는 고려의 정치제도를 계승해서 운영했다. 그래서 앞에서 도평의사사 안에 있는 이제 조륜이나 전도전, 남원 같은 소수 재신 중심의 운영을 했고 결국에는 치권 정치도 해갖고 결국에 불만 사가지고 이방원 1차 왕자의 날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대신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조선의 관제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자, 태조의 간제개혁은 태조 원년부터 태조 4년까지, 그러니까 의정부 서사제도 시기, 태조 5년부터 해서 태조 14년까지 의정부 서사제도에서 6조 직계제 이행기, 그 다음에 태종 14년부터 해서 6조 직계제가 확립하는 세 시기로 분류해볼 수 있다. 자, 이방원이 이제 실권을 장악한 후에 정종 때에는 건신들의 중심 역할을 한 도평의사서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신설했다. 즉위 원년 이후에는 의정부에서 국정을 논의한 후에 왕의 제거를 받은 의정부 서사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의정부의 역할이 도평의사서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대신들의 권력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자 그 대종 5년부터는
의정부 서사제도에서 6조 직계제로 전환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겉으로는 6조 직계제지만 실제 운영은 의정부 서사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명실상부하게 이제 의정부 서사제로 바뀐 거는 6조 직계로 바뀐 것은 태종 14년 때죠. 그러니까 태종 14년 때 가서야 정권의 단위다. 정치 세력 제거, 의정부의 6조 감독기관 그 박탈, 의정부 단독의의 제도 폐지 등을 통해서 6조 직계제가 확립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에서 6조 직계제 실시 과정은 세종의 왕권 강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자, 집권 초기에는 도평 의사사 재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의정부 서사제도를 운영했으나 의정부의 권한이 강하다 다시 6조 직계를 전환하여 강력한 왕권을 관철시켜 놨다. 자, 그래서 위의 사도는 앞에서 이제 그 태종 8년 때 사료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겉으로는 6조 직계제지만 실제 운영은 의정부 서사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비판하는 상소가 예전에 기초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도에서 6조 직계제 이행기인 태종 8년에 자증성 성승이 올린 내용에서 태조 5년 때 업무를 6조 나눠 귀속시키고 의정부의 정책 결정을 하게 하였지만 그 제대로 지금 안 됐다는 상소를 올렸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6조 직계제가 아직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뭐냐면 의정부의 어떤 최종 결정권을 좀 주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냐면 올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전에 했지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태종 5년 때 개혁은 아파트 얘기한 것처럼 6조 판서를 정상품에서 이품으로 격상하고 의정부의 업무를 6조로 분할하는 등 6조 직계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6조의 감독권이 의정부에 있고 대신대 권한이 강한 상태에서 6조의 권한이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니었고 의정부 서사제도를 완전히 혁파하지도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종 14년에 가가지고 이제 6조 직계제가 완비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6조 감독권을 박탈하고 의정부뿐만 아니라 사관원과 6조에서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의정부는 이때 이제 사대 문서와 중재의 재심 업무만 담당했어요. 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뭐냐면 6조 직계제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있고 앞에서 이제 뒤에 말하면 세조도 있죠. 세조 때. 세조 때도 이제 6조 직계제를 실시했잖아요. 자, 그때는 이제 뭐냐면 사대문서 간장도 내용 빼고요. 오직 6조는 이제 직계할 수 있는 내용이 의정부에서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사형수 재심 분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때가 6조 직계제가 동시에 실시했는데 이게 태종 때나 세조나 어느 때나 이제 궁금하다 하면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태종 때는 사대문서하고 중재인 재심만 법무를 간장했고 의정부에서 6조 직계제 세조 때는 사대문서 내용이 없고 사형수 재심만 나오면 이건 세조 때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 건국대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건국대전은 뿌셈에 있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뿌셈을 기준으로 해갖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거 이제 정리하기 전에 잠깐 내용을 이제 보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조선시대 때 법정 관련된 내용이 한 세네 번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규칙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조선 초기 때 법전 중에 조선건국전이 있어요. 예, 이 조선건국전은 앞에서 정도전이 만든 건데 이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그 인정한 법전은 아니거든요. 사찬이죠. 예. 그래서 이 조선건국전은 법전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전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도 반영되는 그 책이고 자주 뭐냐면 그 기출에 인용됐던 사료 중에 하나예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법전적인 측면을 볼 때 요건 사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후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주례를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주례. 예. 그래서 주례의 육전체제를 그러니까 그 기본 정책과 문물 제도를 정리하려고 했다. 근데 이는 육전체제를 통해서 법률을 정리하는 그 내용이 후에 법전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6전이 있는데 경제 6전은 조준이 편찬했죠. 이게 최초의 공식 법전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요게 영향을 받아서 그 조선 건국주의에 영향을 받아 갖고 6전별로 수교 형태로 법안을 정리해서 체계화시켰다. 근데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점인데 그럼 수교가 뭐냐? 요거 그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조선시대 입법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조선시대 입법 과정 지금은 법을 만드는 건 누가 해서 만들죠? 의회에서 만들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법을 누가 만드냐면 왕이 만드는 거야, 왕이. 물론 인제 왕이 모든 분야를 알 수 없으니까 그 뭐냐면 그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입안하고 인제 올리겠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왕의 명령을 통해서 법이 뭐냐면 그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보통 교라고 해요, 교. 그래서 교지를 내리죠, 교지. 그 의정부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이게 전국적으로 공지가 돼요. 근데 이 교지는 이제 추상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세부 사항도 있어요. 전지가 있죠. 물론 이 교지나 전지 같은 거는 국왕의 명령이지만 도장을 찍어서 내지만 실제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간원들이 다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인제 교지나 전지가 내려오면 요런 교지와 전지를 각 관청에서 받아요, 명령을. 예. 우리 식으로 따지면 문서를 접수하는 거죠, 나이스상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교라고 해요, 수교. 그러면 수교를 인제 받으면 이 교지와 인제 전지는 아무리 이제 전지가 세부 사항이 있다고 해도 각 관청이나 이런 이제 뭐 지방별 이제 지역 관청 이런 거에 사항이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살리면서 그때 관청이나 각 그 지역별로 그 사항에 맞게 조례 같은 걸 만들어.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인제 학교에 가 보면 뭐 어떤 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따라서 인제 학교 규칙도 규정도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법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 뭐냐면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이런 교지의 바운드 아래 조례나 조건이나 조령 같은 것들을 인제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각각의 관청의 등록에 기록해 놓죠. 이게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관청의 업무 일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 갖고 인제 요 등록에다 기록하면 있는데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등록 중에 비변사 등록 있죠. 비변사 관청에 인제 뭐냐면 여러 가지 업무사항이나 이런 것들 적어 놓은 기록들이 인제 비변사 등록이라고 그 각 관청에 또 등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들이 인제 계속 쌓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왕이 바뀔 때마다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지나 전지 내용이 다 달라. 그러면 또 수교에서 그걸 받고 나서 그 다르니까 요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등록에 또 기록을 하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 등록기에 모순과 혼란이 생겨. 어쩔 때는 A라고 얘기했다가 어쩔 땐 B라고 인제 조례가 바꾸고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인제 법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건국대전이나 속대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제 새로운 법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법령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모순점이 많죠. 막 충돌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야, 한국법령. 그래 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리하냐. 그래서 이제 보통 딱 볼 때 영구적인 법령이 있고 일시적인 법령이 있어. 예. 근데 우리 지금 이제 법에 보면 일몰제라고 해서 일시에 적용된 법도 있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법령들은 이제 제거하고 영구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느 시기나 적용할 수 있는 법령들을 따로 모아 가지고 육전별로 이제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육전이라는 건 이전, 호전 이렇게 해 가지고 병전 해 가지고 각각의 육전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각각의 이렇게 이제 육전별로 이게 등록들이 모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전, 호전, 병전해서 업무별로 이렇게 6개 나눠 갖고 6개에 따라서 등록들이 인제 계속 모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6개 카테고리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인제 건국대전을 볼게요. 이 건국대전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조 때 만들어져서 성종 때 완성이 됐던 거거든요. 자 목적은 뭐냐면 중앙 집권 강화, 법치주의 끝 통치 규범 체제 확립인데 뭐 목적서 할 때 모르겠다 하면 그냥 중앙 집권 강화 쓰시면 되게 30~40% 맞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 있어. 예 하여튼 그거. 자 그럼 건국대전 편찬 원칙. 그러니까 이 건국대전 편찬 원칙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 편찬 원칙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편찬 원칙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건국대전 이후에 인제
형성됐던 원칙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조선시대 때 편찬 원칙에 3대 원칙이 있어요. 3대 원칙은 뭐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두 번이 나왔어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 자, 대명률하고 건국대전의 형전의 적용 문제인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조선은 그 건국할 때마다 대명률 나왔어요. 대명률. 이 대명률은 여러분 중국사 할 때 그 어디를 뭐냐 모델로 만든 거죠? 당률을 바탕으로 만든 거죠. 이게 대명률인데 이 당률보다 훨씬 더 엄해요. 그리고 모델로 만들었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원나라가 이제 망한 걸 봤잖아요. 명나라가 이제 등장하는 과정에서. 그 주원장이 원나라가 망한 거는 이 부정부패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제 율을 정해 가지고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대명률을 대당률을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더 엄격해요. 예. 그래 갖고 이 대명령을 가지고 또 조선에도 적용되거든. 조선 입장 볼 때 고려가 망한 게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거에. 그러니까 이 대명률 체제를 받아서 형법은 율이라는 것은 율이요. 형법이죠. 일단 기본적인 대명률이야. 예. 근데 대명령은 중국의 실정에 따라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기항형이 있어요. 기항. 멀리 보내는 형 있죠. 자, 기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땅이 넓잖아. 땅이 넓으니까 삼천리형을 때릴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처럼 그렇게 땅이 넓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삼천리형이 이렇게 그 낼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을 해봤자 뭐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삼천리형이나 삼만리형은 되면 요렇게 해서 일단 뺑뺑 돌아. 뺑뺑 돌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냥 직선 거리로 100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천리를 맞추기 위해서 뺑뺑 다른 곳에 돌면서 삼천리를 인제 하고 나서 여기 우리나라 인제 그 기항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재인이 요게 직선 거리가 아니라 돌면서 이렇게 보내는 그 삼천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중국의 그런 대명령에 비하면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 예. 이때 삼천리역은 길이상의 삼천리인데 요게 돌아 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그 제수나 걸어서 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충돌할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헌법인 건국대는 형전에 먼저 1 순위에 적용되고 그다음에 대명률이 2 순위는 인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명률을 따르지만 대명률이 없거나 그다음에 대명률과 충돌될 경우에는 건국대전 형전은 앞선다. 이게 특별법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국대전 형전은 좀 특수한 경우인데 원래 대전 자체가 율이 아니에요. 율. 이거는 뭐냐 0 이죠, 0. 그러니까 행정법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 0 이었던 건국대전에 유일하게 율이 있어. 율.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특수한 위치가 있어요. 이 건국대전 형정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앞에서 언급했던 건데 법률 내용 중에 일시적인 법령이 있고 이걸 건의지법, 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영구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건국지법 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인제 그 대전 그 법전은 이 영구지법을 바탕으로 인제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걸 육전체제라고 하죠. 네, 육전체제. 그 육전이 편찬됐다. 그다음에 이제 또 자주 나오는 게 조전선형 준수 원칙이에요. 이걸 인제 다른 말로 국가 만세 통행 지규라고 인제 표현하거든요. 자, 이거는 인제 언제 정했냐면 그 당시 이제 대전통편 있죠. 대전통편 때 정해 놓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전통편 전에 건국대전도 있고 속대전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대전통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들 간의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또 있는데 또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유교 국가잖아요. 이거는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성황지도 성황의 성황이 정해 놓은 원칙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예. 이거는 불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황지도 성황의 법규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법을 집어넣는 형태가 만들어진 게 조선 성형 준수 원칙인데 일단 건국대전을 원이라고 해서 그대로 있고요. 속대전을 그 밑에 속을 달아 놓고 대정통불 증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인제 새롭게 만들어진 걸 보라고 해서 적어 놔. 그래서 이제 법률 조항이 있으면 일단 건국대전 원전의 원이 이게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된 걸 속대전의 속이 적어 놓고 대정통부의 증을
됐고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전을 지키면서도 요게 각주를 다는 방식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집어놨거든요. 물론 이제 요게 주겠죠. 그 대령통보 당시에는 이 대령통보가 주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서방 지도를 지키면서 그다음에 저 그 선조들의 내려온 법과 제도를 존중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인제 뭐냐면 각주를 다는 방식으로 법령을 바꾸는 방식. 이게 이제 조정선언 중수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외워 두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건국대전 원, 속대전 속, 대정통보 층, 그다음에 보 이런 원칙들은 대정통보 작성 때 만들어졌고 요 관련된 내용이 03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처음 나올 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시험 문제를 봤거든요, 인고생 때. 이게 안 나온 거야. 난 처음 배웠어.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학원 강사도 얘기 안 한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이게 인제 그때 우리가 푸셈에서 지금 본다고 하지만 푸셈도 없었던 당시에 그 당시에 03년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국정교과서 7차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7차 그 지도서에.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교수들이 이걸 낸 게 '아 이거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 가지고 당혹스럽거든요. 지금이야 인제 요런 문제 나오면 심리하면서 풀 수 있지. 왜냐면 다 알려졌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엔 되게 충격이었어요. 쇼크였어. 그래서 예전에 기출 문제 풀어 보시면 '아 왜 이런 문제도 보고 틀릴까?' 그렇게 해서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그 당시에는 그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물론 인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미 인제 이게 다 알려졌으니까 거기에서 언어를 배우고 온 사람들이 이게 풀면 되게 쉽게 느껴질 텐데 그래요. 그래 갖고 하여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핫 이슈였는데 그 당시에. 자 하여튼 요게 예전에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 건국대전 편차 원칙. 그러니까 그 정확히 말하면 조선시대 편차 원칙이죠. 예 요게 시험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 요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건국대전은 육전 형식으로 구성돼 있고 경제 육전과 달리 추상화나 일반적인 원래 대전이라는 자체가 되게 인제 추상적이 일반화예요. 어떻게 법 같은 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 적어 놓지 않잖아요. 사안별로. 다 추상적으로 일반화시켜 갖고 적어 놓고 실제로 법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제 그걸 바탕으로 법령도 만들어 놓고 조례 그다음에 뭐 규칙, 판례 등등을 이용해 갖고 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 지금 그 현대법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인제 건국대전의 편찬 의의가 뭐냐.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조선 시기 때 양반 관료 체제를 정비했고 관료 체제 정비 및 시행, 중앙 집권 통치제를 완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만소추의 고유법을 성문화해서 조정 선언했다. 그래서 중국법의 무제한 침투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중국법이 인제 좋긴 좋지만 뭐 대명령 같은 것도 쓰지만 그것도 막 들어두면 들어오면 또 문제가 있죠. 왜냐면 중국법이라는 거는 중국의 실정에 맞는 거잖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법 있죠. 그러니까 인제 이 중국법이 무리하게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이렇게 걸르기 위한 그 장치로서 이 조전 성형 준수 원칙을 넣어서 그 당시 이 성황 지도를 내세워 가지고 이런 것들을 법을 막을 수 있다. 성황 지도라는 게 그 뭐냐면 코에 고면 코고지, 귀에 고면 귀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상황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법에 도입할 때 '아 이거는 성황지도에 어긋난다. 우리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왕이라도 반대할 수 없어. 왜냐면 이 성황지도라는 건 절대적인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왕권을 견제할 때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법을 도입할 때도 성황지도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그 당시 만약 중국법을 걸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중국법은 받아들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받아들인 거는 안 되죠. 우리 실제가 안 맞는 것들. 그때 상황지도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만약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일반법이었던 기준에서 어떤 대명률보다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 형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명률을 우리 실정에 적용되는 거죠. 대명률하고 특별법 형정이 충돌될 경우에는 요게 형전이 먼저 적용된다. 1 순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건국대전 이후에 이제 법정을 보면요. 왜냐면 이제 건국대전 이후에 인제 사회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사회 경제적 많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에 맞춰서 계속 교지나 전지들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등록들이 계속 쌓일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걸 뭐냐면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한번 대규모 정리한 것들이 뭐냐면, 물론 밑에 위에는 여러 가지 법령이 있지만 시험 문제에 나온 것들 큰 변화만 좀 얘기할게요. 속대전이에요, 속대전. 영조 때죠. 영조 때 이제 법령은 조선 후기상의 변화상을 종합 정리했다. 영조 때 우리가 이제 무슨 탕평이 있었죠? 완론 탕평이 있었죠. 완론 탕평하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속대전은 제정할 때 탕평 정책을 쓰시오. 문제는 쉽게 나오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 대정통폰이 이제 종조 9년이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의 속대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을 법전화시켰다. 이게 이제 대정통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전회통이 있어. 대전회통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고종 2년 실조 대원군 때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선시대 때 마지막 법전인데 그 당시 세도정치기 때 이제 여러 가지 수교나 조례 같은 걸 정리하고 사회변동을 세도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정책을 법전화시켰다. 그래서 이게 대전회통이고요. 근데 대전회통이 이제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다 보니까 각 육정별로 이렇게 좀 약간 세부적인 조항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전회통을 보충한다는 해서 육전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행 규칙을 모여서 육전별로 정리했다. 그래서 이 대전내통도 이제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령들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아까쯤에 조전선언 준수 원칙 같은 경우에는 03년 기출 예문해 놨던 거는 대전 통폰 때 이게 마련된 것들을 적어 놓은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그 조선시대 법전 편찬 원칙 그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 꼭 외워두시고 이게 완성된 것은 이게 조전선언 준수 원칙을 기준으로 볼 때 대정통폰 때 요 세 가지 원칙들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후생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인제 제가 쭉 이제 정리를 한 거를 이제 요 푸셈 내용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인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예. 자, 일단 건국대전 편찬을 보겠습니다. 자, 건국대전은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정이 있다. 자,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된 기본 법정을 완성함으로써 조선 왕조는 고려 왕조보다 한 단계 진전된 중앙 집권 통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의 편찬이 이어졌으나 건국대전은 모법전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법전 편찬에서도 건국대전의 법조항은 삭제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종속되었다. 조전성형 준수 원칙이라고 했죠. 예.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조선 시기 때 이제 법의 통과 과정을 좀 볼게요. 네. 조선 시기 법의 존재 형태는 입법은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특성이다. 그래서 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교지와 전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용의 경중에 따라 구분할 땐 교지는 의정부 명령에서 중요도 널리 알린 사항을 뜻하고 지역적인 세부 사항은 전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교지를 내릴 때 이 교지가 너무 인제 좀 추상적이고 하니까 여기를 좀 세부적으로 인제 뭐 전지 같은 것도 같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명령을 각 관하에서 받게 되면 교를 받는다 해서 수교라고 해요. 이 수교라는 명칭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03년 기출문제 나왔죠. 수교가 뭐냐. 자, 그래서 이 수교를 법제한 것이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인제 각 관청의 지명 사항이나 이런 것들 지방사정 각 관청 사항이나 지방 사항에 따라서 다시 인제 우리가 말하는 판례나 뭐 조규나 뭐 규칙 같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들을 이제 용어가 조례, 조정, 조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 조례 조정 조건은 앞에 있는 교지와 전지 안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학교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교육과정 나오면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인제 뭐냐면 수업 실수나 이런 것들은 다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그걸 벗어나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각 관하에서는 이걸 또 이제 연원 일로 붙여 갖고 문서를 등재를 해요. 똑같아. 우리도 인제 보면 그 문서 등록을 하죠, 이거와. 그래서 이런 것들 모아 놓은 것이 각 등록이야. 예. 그래서 각 간청에는 이런 등록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갖고 비변사 등록 같은 거 있죠. 이 비변사 등록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 주요 국정 내용들을 파악하려면 이 비변사 등록을 봐야 되겠죠. 여기 각사 등록은 각 간청에 등록이 있는 뜻이에요. 예. 각 간청별로 각사 등록이 있었다. 근데 이 등록은 세월이 경과되면
상호 간에 모순이나 중복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법률 상호 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구적인 시행할법과 영구직법이죠. 편의에서 임시적으로 그 중요한 법정을 구분하는 거야. 즉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영구직법을 바탕으로 해서 법전의 편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자, 원래 중국에서는 유리나 영, 격식 이런 법규들이 발달했다. 자, 이거는 유는 이제 형법이고 영은 행정법 및 일반 법규를 얘기하고요. 격은 임시법이고 식이라는 건 시행식을 얘기하죠. 자, 이 가운데 율과 영이 이제 그 핵심적인 법규를 중시되었고 격과 식은 보충적 의미에서 지닌 법규였다. 자, 율은 법률을 어긴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형법에 대한 법률이고 영은 행정적인 그 명령이나 금지를 규정하는 행정법에 속하죠. 따라서 영은 법을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위헌적 의미가 이제 강한데 반해 율은 이미 법을 위반한 자에게 처벌하는 이헌적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율은 영은 율보다 우선하다고 간주하여 영을 양, 율을 음이라고 표현한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일단은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있고 죄송합니다. 일단 성리학적인 어떤 이념이 반영된 것도 있어요. 유교적 이념. 자, 성리학의 유교를 강조하는 게 뭐냐, 백성을 교화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나쁜 짓을 하기 전에 교화를 시켜가지고 뭐냐면 통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법에 반영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벌하는 것보다는 이 교화의 목적, 미리 이제 범죄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의 영이 훨씬 더 우선시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을 양이라고 하고 유를 음이라고 한다. 요 내용이에요. 자, 요 관련된 그 내용이 그 고려시대 법전에도 나와요. 고려시대 그 예전에 기출 문제 있죠. 요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고려시대 기출 관련된 문제에 나왔어요. 고려시대 보면 사회경제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왔거든요. 그것도 예전에 오래된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던 건데 요 내용인데 이거는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래요. 예, 영이 율보다 우선시한다. 예, 이건 유교적 교화 사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영과 율 자체가 보완적 관계도 있었다. 자, 고려시대 율령도 그 당나라의 율령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조선 들어서 영과 영 가운데 행정법 영이 우선시하고 율인 보완적이기 때문에 율서보다 법전을 만드는 게 더 뭐냐면 그 시급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법전을 편찬하는 데 주력했는데 율서로서는 아까 전 대명률을 적용하는 데 택했죠. 그러나 일반적인 형료는 대명률을 따르되 거기에 없는 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은 특별법 수교를 정해요. 그래서 대명률하고 특별법 수교가 적용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어, 이 특별법 수교가 이제 뭐냐면 우선 적용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 특별법 수교를 이제 건국대전 모아놓은 게 형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건국대전은 기본적으로 0의 0, 행정법전이거든요. 근데 또 형정만은 좀 약간 특이한 성격이 있어. 0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냐면 율이죠, 율. 음, 약간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법전의 편찬은 이제 새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 관하에 그 등록되어 있는 수교를 수립 정리하는 과정이다. 자, 이 가운데 이제 그 일시적인 법, 이거는 첫 번째 원칙이 이제 아까 그 대명률하고 특별법 수교가 따를 경우, 건국대 현저히 충돌할 경우에는 요게 따른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일시적인 법령과 영구적인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법령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제 해가지고 했다가 없어진 법령들이 많으죠. 건의집법이라고 하고 영구집법은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건구집법이라는데 보통 그 뭐냐면 법전은 후자를 선택해. 후자를 정리하는 거죠. 후자를. 그래서 후자만을 정리해 모으는 과정이 그 핵심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칙이라면 이건 두 번째 원칙이에요. 조선시대 때 법전의 원칙, 그래서 이제 따라서 법전은 6조의 순서인 이호 예병형 공에 따라서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전을 편찬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육전의 어떤 편찬 원칙은 조선 건국전에서 제시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이 육전 형식으로 각각 모이기 때문에 육조마다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찬도 카타고리도 육전으로 편찬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국제 편찬 과정, 조선 초기 여러 차례 소육전 편찬 과정에서 조선 소년 준수 원칙과
법정과 법령제 구별 원칙 각각 반영됐다. 예. 이렇게 있는데 잠깐 제가 잘못 설명했네. 그 앞에서 대전 통편 때 그 이게 읽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어. 대전 통편 때 조정 성역 준수 원칙이 적용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속대전이야. 네. 속대전인데 제가 이제 이거 관련된 내용을 그 03년 기출문제에서 좀 얘기해 갖고 왔는데 03년 기출문제에서는 조정성은 준수 원칙이 그 뭐냐면 대전통분 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이게 나왔던 게 대전통보니까 그래서 대전통분 때 나왔으니까 증이 되는 거죠. 예. 그 속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 앞부분하고 기출문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볼 때 이게 이런 원칙들이 적용된 게 그 속대전부터 해 갖고 대전통편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대전이 만들어질 때 건국대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인제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이다 하고 그 밑에다 속을 각줄 달고요. 그다음에 대정통보 만들었을 때 대정통보 다음에 인제 속이 있으니까 여기에 또 주다 증인에도 각줄 달고 그리고 뒤에 인제 뭐 해서 보도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대전에부터 대전통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건국대전이나 속대전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각준을 받아 다는 방식으로 조전선언 준수 원칙이 정해졌다. 요렇게 해서 좀 수정해서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읽은 거야? 네. 네.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구체적인 편찬 과정에서 조선 초기에 여러 차례 인제 그 송익전의 편찬한 과정에서 나타난 조전수연 그 뭐냐면 그 준수 원칙과 법정, 법령지, 구분지 원칙 각각 반영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들이 이제 계속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여러 이제 뭐냐 건국대전 이후에 쭉 이렇게 편찬되면서 이 조준선 준수 원칙들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고 이것이 인제 그 속대전이나 대전 통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확립됐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나가면 좀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조정선 준수 원칙은 원전을 그대로 법조문을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인제 뭐냐면 조문을 고쳐야 할 내용만 각주를 명기하는 방식을 정했고 법정이나 법령지의 구분지 원칙은 영구히 시행할 건구지법의 전자와 허니에 의한 건의지법 녹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 조선 시기 때 법정 편찬 기본 원칙이 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조전선언 준수 원칙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 조정선언 준수 원칙은 무제한 이제 중국법이 들어온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국정 7차 지도서 그 내용에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앞에서 이제 수정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정선언 준수 원칙은 건국대전 이후에 계속 여러 법전들 조금씩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법전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이제 그 만들어지면서 속대전과 대전 통ಕೊಂ할 때 그 앞에 있는 건국대전을 어떻게 그 처리할 것이냐 문제 가지고 또 속대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인제 속대전의 속 그다음에 대전 통보의 그 진 이런 식으로 해서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있고 건국대전의 편찬 의의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건국대전은 인제 조선의 체계적인 법전으로 성종 15년에 완성됐고 그다음에 이듬해 시행된 을사년 했기 때문에 을사년 대전을 가리킨다. 그 앞서서 인제 조선 건국전이라는 것도 있고 경제육전이라는 것도 있죠. 그 건국대전이 편찬되기까지 각종 교지, 수교, 조례 등을 모아서 송육전이 편찬됐다. 그러나 송육전에서 조문 사이에 중복되거나 모순된 내용이 많아 혼란이 초래됐고 또 체계적인 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 가지고 모든 법령을 전체를 조화시킨 새로운 종합법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세종 때 양성지의 건의로 육전 상종서가 설치하고 원전, 호전, 형전이 편찬됐다.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이호 병공의 사전도 편찬 완료됐으나 세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반포가 일시적으로 중지됐고 그 후에 인제 기충력 대전, 십년호 대전, 갑오년 대전 등등 육전 체제 교감이라는 거는 틀린 부분을 계속 고치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건국대전 이후에도 그 여러 번의 인제 초안들이 계속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초안의 마지막 완성본이 뭐냐면
건국대전의 을사년 대전이에요. 그래서 건국대전의 완성으로 법에 입각한 조선 시기 때 양반 관료 체제 정비가 일단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건 건국대전의 의의죠. 여기부터 이제 의의가 나오죠. 여기는 건국대전이 왜 만들어졌는 가정들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아울러 양반 관료 체제 정비 및 그 시행과 건국대전에 입각한 중앙집권 통치체제의 상호 포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초기는 이와 같은 체제를 대전 체제로 된다. 오늘날같이 행정법, 민법, 형법 등 구분 없이 6개 카테고리를 시작한 통일법정으로 건국대전 의는 그 왕조 통치의 법정 기초인 통치규범체계가 확립됐다는 점. 연말소추의 고육본 성문화 및 조정 성함으로써 무제한 뭐냐면 침투에 대한 방파제 구제를 했다는 점. 여기도 있네요. 예. 그 중국법에 이제 무제한 것들 들어오게 해서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예.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일반법이 중용하여 대명령을 위해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 헌정을 갖추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있고 그 앞부분에 또 의의와 비슷한 것도 여기 있죠. 여기까지 합쳐서 건국대전 의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건국대전 의의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세 가지 조선시대 때 법상 편찬 원칙이 있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됐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조선선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그 완성된 것은 대전 통권 때 완성됐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건국대전이 만들어지고 여러 법령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속대전과 대전 통보를 거쳐서 건국대전 원이라고 하고 그다음 속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이제 속, 그 대정통표는 이제 그 그다음 보 이런 원칙들은 대정통편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예. 다만 여기에서는 그 원칙들이 조금씩 만들어진 게 건국대전부터 보인다. 그 앞에 있는 법들을 정합하면서 그 이제 이걸 조정 선언했고 그런 구체적인 원칙들은 대정통편이나 속대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그 원칙들 있죠. 이 원칙들. 예.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잠깐만. 이게 원칙대 어디 갔어? 네, 여기는 없네. 네. 제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 원칙들 여기 있네요. 예. 여기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전 조정 성형 원칙들이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완성됐는가 요 부분들이 그 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이제 조선시대 법전은 대전 속록, 대전 후속록 등등 여러 이제 법전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건너뛰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 사회상을 종합 정리한 속대전이 나왔고요. 자, 속대전은 조선 전기 때 건국대전 쌍벽에는 조선 후기 기본 법정이 되죠. 그래서 각 전의 서차와 목록만 건국대전 따를 뿐 내용을 거론하지 않으며 건국대전 이후에 새로운 변화된 사회상의 법정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때 이제 조선선언 준수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이렇게 완성되기 시작한 건 요때 대전 통포 때죠. 그래서 다시 조선선언 준수주의에 입각해서 건국대전 원, 속대전을 속, 그리고 속대전 편찬 이후에 수료를 증인하고 표기함으로써 종래 법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편찬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있고 대전 대통령은 이 통편을 저본 삼아서 그 편찬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이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경우 법전의 편찬 및 급집대성은 하나같이 나름의 새로운 문물과 정비의 경장을 독려했던 시기에 이뤘다. 경장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보통 나라를 건국한 것을 이제 창업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고 이제 제도 같은 문물들 만든 걸 수성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경작인데 자, 제도나 이런 것들 만들어 주면 어떻게 나중에 이 제도가 그대로 그 유지되면 모르겠는데 시대나 이런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걸 다시 이제 바꾸는 작업이야. 뜯어 고쳐서 왜냐면 이제 손질하는 작업이 경작인데 우리가 가야금 줄 그 할 때 수선하는 거 있죠. 줄을 당기고 조율하고 이런 걸 경작이라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 제도를 다시 손질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거를 경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일련의 법정을 통해서 뭐냐면 경장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원칙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대명륜하고 그다음에 건국대전 그 형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각 병전 각 그 법의 형전을 얘기하죠. 그것이 충돌될 경우에는
그런 건국된 형전이나 각 법전의 형전을 먼저 따른다는 게 1 원칙이고요. 그다음 2 원칙 같은 경우에는 또 건의지법하고 영구지법 중에 영구지법, 영구히 정리할 수 있는 법만 정리한다. 그걸 육전별로 정리한다는 게 2 원칙이고, 세 번째로는 조전선언 준수 원칙인데, 이 조전선언 준수 원칙은 건국대전에서 이미 이제 밝혔던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구체적으로 정리됐냐면 속대전이나 대정통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리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대정통편의 그 내용에 보면 건국대전 원, 속대전 속, 그다음에 증, 이런 것들, 보, 이런 방식은 이 조전선언 준수 원칙, 건국대전에 이제 원칙으로 냈던 조전선언 원칙을 구체화시켜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요 관련된 지문이 03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아, 제가 이게 조정선 준수 원칙을 읽다 보니까 저도 좀 오개념이 있어 갖고 좀 정리를 좀 다시 좀 해 보고 인제 끝낼게요. 이거 아까쯤에 그랬는데 저도 요걸 완전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인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전선 준수 원칙은 기본적으로 건국대전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걸 인제 여러 법정이 만들면서 구체화됐는데, 이게 대전통편 때 이게 구체화됐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잠못 얘기한 게 뭐냐면, 아 이거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 속대전 때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속대전은 보니까 여기 또 건국대전을 따랐을 뿐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래서 건국대전 이후에 새롭게 변한 사항을 법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건국대전을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인제 속대전에선 따르지 않았지만 건국대전은 따랐다. 건국대전, 그러니까 조전선 준수 원칙을 그 대정통편에는 따랐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속대전에서는 약간 무시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예, 무시하고. 그러다가 대전통편 때 와 가지고 건국대전에서 정했던 조전선 준수 원칙을 이렇게 그 결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리한 게. 그래서 제가 따로 밑에다 정리를 해 놓을게요. 예. 저도 왔다 갔다 했어. 지금 읽다 보니까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조전선 준수 원칙들이 만들어진 과정들을 밑에다가 제가 바로 정리해서 그 정리해서 이제 뭐냐면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건국대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통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한통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보면 제2장 양반 관료사의 발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어떤 거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조선시대 때 인제 뭐 간직제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조선의 중앙제도, 지방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지배층이 양반이었죠. 고려 시대도 양반이 있긴 있지만, 이때 양반이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동반, 서반이라는 어떤 이제 국가의 벗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얘기였고, 요때 양반이란 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요게 일가 친족들을 의미하는 게 양반이에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자기 이제 뭐냐면 사조 안에서, 사조라는 것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안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가 사조가 아니라 3 대라는 3 대. 예. 그래서 3 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인제 그 적어도 소과에 합격한 사람에 나와야지 양반으로서 인제 인정받게 되는데, 그 일가 친족까지 다 인제 이렇게 자기 3대 안에서 소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인제 규정을 지었죠. 예. 적어도 증조할아버지까지는 그 안에 있어야 돼, 범위에.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의 양반은 이런 의미죠. 물론 이런 양반의 개념이 조선 초기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조선 초기 때 있었던 건 아니고 후에 인제 뭐냐면 그 결정됐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 있지만 되게 중종 때 사족 재구정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족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할 때 이 양반이라는 그 지위를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이때 사족은 양반을 의미한 거죠. 그 양반의 신분적 의미가 이제 중종 시기 전후로 해서 먼저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이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좀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료가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속가에 합격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 이 관료하고 연결돼 있어, 양반지위가 유지되면.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선은 이런 양반이 관료가 돼서 뭐냐면 엄격한 양반 관료 체제를 확립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양반 체제는 고조의 귀족 사회보다 일부 진보한 사회죠. 왜냐 고조의 문벌 귀족이나 검은세족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 그 사람들은 주로 개경 주변에 살았어요. 그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검은세족의 수가 그 뭐냐면 문벌 귀족보다 훨씬 더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지배층의 폭이. 근데 양반 같은 경우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국 곳곳에 살아. 그리고 수가 앞에 있는 문벌 귀족보다 검문세족보다 더 훨씬 더 넓죠.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지배층의 폭이 확대되면서 좀 더 사회가 더 진전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밑에도 있지만 이것도 왜 안 나와? 예. 그 고려의 문벌 귀족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음서라는 것도 있었죠. 가문의 어떤 그 후각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에서는 가문의 물론 권력도 있겠지만 후광도 있겠지만 계속 자신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려면 과거에 학교 가고 관료가 되는 수밖에 없어. 예, 아까처럼 양반이라는 지위 자체가 자기 그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 적어도 소가에 합격하거나 관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인제 양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실력 위주의 사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양반 그 음서 제도가 있어도 음서조차도 뭐냐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돼. 예. 그래서 좀 더 뭐냐면 진전된 사회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앞부분에 있으니까 그냥 건너뛰고요. 자, 여기부터 인제 다음 장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자, 양반으로 구성된 문반, 무반의 관리들은 관료적 성격이 강했다. 자, 이들은 정치 기구 안에서 관료로서 전제 왕권의 정치적, 행정적 실행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엄격한 관계주의에 따라서 형성되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선의 정치 구조, 양반 관료 체제를 구성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조선의 관료 조직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약간 이제 표를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조선시대 때 간풍제도, 관계조직 같은 게 쭉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 인제 표를 이제 잠깐 보면요. 조선시대 관료의 풍계는 정일품부터 해 갖고 종 9품까지 나눠졌어요. 총 18 등급으로 나눠졌는데, 그런데 인제 여기에서 인제 보면 그 안에서도 여기 보면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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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 이렇게 또 안에서 또 품계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요걸 곱하면 이제 총 이제 뭐냐면 한 30 개가 넘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30 단계 정도? 예.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품계를 나눌 때 이게 이제 크게 당상간하고 당하간으로 나눠요. 당상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 정삼품, 상품간 3개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나누죠. 이 당상간이고, 그래서 보통 인제 그 요 당상간 정도에 들려면 문반이었던 동반 같은 경우에는 요 뭐냐면 그 간품을 얻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반은 요 간품을 얻어야 돼요. 요건 간품이에요. 간품은 이 간품에 따라 이 간직이 주어지죠. 예. 그런 것들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식부터 아니면 여기 뭐 교사식 하면 이게 간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간직은 뭐 수학 교사, 영어 교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있고 요 당상간들은 그 왕과 함께 그 국정에 나와서 토론을 그 뭐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지위예요. 그래서 당상의 조에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정삼품 하계부터는 당하관이라고 하죠, 당하관. 근데 이 당하관도 이제 참상관하고 창하관으로 나눠요. 참상관은 조에 가서 인제 뭐냐면 말은 할 수 없어도 옆에서 구경을 할 수 있어. 예. 요 정도의 지위가 참상관인데, 창상관은 여기에서부터 정삼품 하계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종 6품까지 여기가 다 창상관이다. 그래서 보통 이 참상관이 돼야지 인제 지방 수정지구 갈 수 있어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인제 밑에가 참하관인데, 참하관 같은 경우에는 정칠품 이하라고 보면 돼요. 정칠품 이하까지 다 그 참하관인데, 대개 이제 하위직 관료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크게
당상간과 당하간을 구분하고 당하간이 창상간과 창하간을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하나의 틀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또 두 번째가 대부하고 사의 인제 구분인데 대부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여기 쫙 보시면 알겠지만 정오품 이상이죠. 정사품까지야. 정사품까지가 대부고 그다음에 정오품 이하부터 쭉 사야. 서경 사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대부는 교직, 왕의 명령을 통해서 뭐냐면 임명권을 받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 정오품 같은 게 중하위직 관료들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왕이 이제 뭐 최종적인 뭐 조장을 짓지만 대부분은 그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그냥 이조나 병조가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기 실무자들 이조 자당이나 병조 자당들이 실제 이 사람들 임명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있고 또 여기에 서경이 있어. 서경이라는 건 관리 임명할 때 관리의 이제 어떤 인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적 등 보면서 이걸 이제 뭐냐 허락하는 내용들인데 이제 사관원에서 인제 행사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서경 권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 서경의 권한은 여기까지만 행사되고 이외에 이제 대부의 간직은 서경 권한이 없죠. 그래서 그 서경권 행사할 수 없는 범위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 시대하고 차이가 보이는데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 서경은 주로 인제 뭐냐면 여기 모든 간직에 포함되어 있지만 조선 시대 서경은 요 정오품 이하만 서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풍계를 이렇게 나눠 봤고요. 고려가 그 조선은 엄격하게 이 풍계에 따라서 이게 이제 풍계에 따라서 간직이 주어져요. 그래서 풍계에 어긋나서 간직이 주어지는 것은 별로 없고 주어졌다 해도 그걸 메꾸기 위해서 행수제 같은 것들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제 그 또 실직, 허직, 녹직, 무로직 이렇게 인제 있는데 뭐 실직은 인제 우리가 아는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정직, 겸직 있고 겸직 같은 경우에는 제조제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당상관들은 되게 이제 각 관청의 부서는 당상관이 맡아야 되는데 당상관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상관을 많이 두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각 장관들을 되게 이제 A 장관이면 B 장관도 지역의 B 장관도 맡고 관청의 이제 수장들을 서로 겸직해요. 이게 제주도에 들어가는데 이런 게 겸직제가 있고 그다음에 체하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그때 일할 때마다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주는 거는 정직이나 경직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인제 있고 실직을 맡아도 돈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 백의종군 같은 것도 인제 무록직이라고 볼 수는 있죠. 허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인제 요거는 명예직 직은 있지만 실직이 없는 거야. 예. 요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정직은 이 실직을 어떻게 구분했다는 나눈 거죠. 요건 정규직,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그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이고 무급직은 이제 일은 하지만 돈을 안 받는 그 사람들은 이제 종류들이 쭉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간품을 좀 한번 나눠 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인제 당상관과 당하관 그런 권한들을 좀 볼게요. 당상관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주요 정책 결정과 주요 간섭 책임자고 국왕이 인사권을 정하고 순자법과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퇴직 시 녹봉이 수여됐다는 거. 그다음에 경관제가 제조제를 하는데 제조제가 이제 경관제인데 그래서 업무의 중요성과 경비의 절약을 하기 위해서 경관제를 많이 했는데 각 장의 그 수장들을 서로 당상관이 여러 개 한 명의 당상관 여러 개 이제 수장들 겸직을 하는 겸직제로 운영되고 겸직할 경우에는 플러스해서 더 주진 않아요. 당하관 같은 경우에는 참상관은 수령 지출 가능하고 그다음에 참하관은 행정 지출 행정심을 종사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은 이제 관료제 성격이 강한데 과거제를 실시했고 관계주의가 확립됐고 고가제, 편폰제, 상피제, 서경제, 군경금지법 등 시행이 해서 과거제를 관료적 성격을 강화시켰다는 거. 그래서 순적법이란 것은 뭐냐면 이건 당하관까지만 적용되죠. 당상관은 적용되지 않는데 당하관 같은 경우에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사 이동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큰 무리가 없으면 참하관은 450일, 창상관 900일 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약간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등급을 시켜 주죠, 등업을.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 고가라는 것은
당상간과 제조가 해당 간청의 장이 매달 이제 2번씩, 그러니까 6월 15일과 12월 15일 날 당하간대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거야. 예. 그래서 경간, 중앙직 같은 게 이조와 병조가 하고요. 외관은 이제 간차사가 작성해서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 포폰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고가를 바탕으로 자급을 더해주거나 승진이나 자천을 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인사 고가 평가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는 이걸 보고한 다음에 그 성적을 평가하는 거고, 포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용어가 고가나 포폼이 그냥 혼재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냥 뭉뚱그려서 쓰는 것도 많고요. 자, 그다음에 행수법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떤 그 관계주의 입각에서 어떤 특정한 그 관계에서는 간품에서는 그 간품에 맞는 간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좀 예외적인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포폰의 가정에서 고가 점수가 안 좋아 가지고 뭐냐면 자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천이라는 것은 자기 등급은 그대로 유지한 채 먼 지역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단계 또 등급을 아래로 가는, 간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어떤 해 가지고 또 자기 품계보다 높은 그 간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간직하고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런 그걸 메꾸기 위해서 행수법을 실시해. 행수법을. 예. 그래서 이제 행수법을 인제 보면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간직에 임용될 경우에는 계고직비라고 해서, 계고직비라는 것은 어 품계는 높지만 그 간직이 낮은 경우야. 그때는 행을 붙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일품 승정대부가 종이품 2조 판사로 인제 임명됐어. 등급이 낮아졌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 행을 붙여서 행 2조 판서, 승정대부 행 2조 행을 붙이고요.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간직에 임명되면 이거 계비직구라고. 품계는 낮은데 높은 간직에 올라갔잖아. 자, 이거는 그 간직 옆에 수를 붙여. 수를 붙이는데 종이품 가산대부가 정이품 한 단계 올려서 홍무관 대자학을 임명하면 가산대부 그 앞에 수를 붙여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행수라고 한다. 행수법,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제 이렇게 그 관계와 간직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처럼 이제 고가 성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뭐냐면 능력이 뛰어나 가지고 어떤 일에 능력에 따라서 인제 발령받는 것도 있고, 순자법 실시를 해 가지고 했는데, 순자법에 등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등급을 올려 이 사람이 좀 고가가 낮아. 그럴 경우에는 좀 낮은 간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 고가를 풍계는 올려주지만 낮은 간직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들 경우도 있죠. 자, 등등 해 가지고 실시했던 것이 이제 행수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게 뭐냐면 맞추려고 했다. 그래서 상피제라는 게 있는데, 상피제라는 것은 같은 간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같은 부서 또는 같은 지역에 자기 태어난 곳에 연고지가 있거나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피하는 제도죠. 예를 들어 내가 인제 이주에 발령받았는데 거기에 아버지라든지 뭐 사촌 동생이라든지 일가 친족이 있으면 거기에 피해 가지고 인제 다른 부서에 발령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곳은 또 발령되지 않거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피제예요. 근데 이 상피제는 그 고려 시대도 있었는데 고려 시대보다 엄격하게 적용됐고요. 근데 고려 시대에는 이제 그 부계열 쪽과 모계열 쪽이 인제 같이 적용됐는데, 주로 그 조선 시대는 부계열 쪽 사회이기 때문에 부계열 쪽 중심으로 했어요. 물론 모계열 쪽도 좀 있긴 했지만 그 뭐냐면 그 부계열 쪽 중심이었다. 고려 시대보다 엄격하게 상표가 적용됐고, 부계열 쪽이 좀 더 많이 적용됐다. 예, 이런 것들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상표제 같은 경우에는 당상간은 면제야. 아까 당상간 같은 경우에는 순제법하고 상피제가 면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있고, 뒤에 비변사 당상도 요 상피제는 면제받죠. 이 상피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송나라 때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송나라 때는 상피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려나 조선에도 그렇게 적용됐던 건데, 자, 분경금지라는 건 뭐냐면 청탁을 막기 위해서 이조나 병조 당상간을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분경 금지고요. 서경제 같은 경우는 오품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오품이야. 아까 지금 오품 정지까지 쭉 해 가지고 서경이 적용되는데 저 사원과 사과하는 데 서명이 필요하다. 근데 이 서경제의 대상은 오품 이하고 사품부터는 이제 서경제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말하는 대부에 이제 속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주로 이제
왕이 교지로서 이제 임명권을 임명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부터. 자, 조선의 관료는 누구나 관계 조직 속에 편입되어 있었다. 이때 관료의 품계는 정 1품에서 종 9품까지 18등급으로 이루어졌는데 6품 이상은 각 등급마다 다시 상과 하위 구분이 있었으며 그래서 총 30개 등급의 계서가 있었다. 관계 조직은 크게 이제 뭐냐면 두 개선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두 개선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당상관, 당하관, 그 다음에 양가, 대부 이렇게 이제 그어졌는데 그 개선을 넘어 승진하는 것에 많은 제한이 따랐다. 자, 정상품 상위 이상을 당상이라고 하고요. 하위 이하를 당하라고 하고요. 그 당하도 이제 앞에서 이제 참상과 차하로 이제 나눠지죠. 각각 구별했다. 자, 이 가운데 당상관이야말로 중심으로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관찰자가 될 수 있으며 참상관 이상이야지만 목민관으로 수용을 나갈 수 있었다. 한편 당상관은 주요 관서의 책임을 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밖에 잡다한 관청의 장도 제조 이름으로 겸임했다. 그래서 뭐뭐 제조 이렇게 있는 거는 그 겸임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뭐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시대도 그 겸임했잖아요. 판사나 사나 다 겸임제죠.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재정을 줄이기 위한 거다. 왜냐면 모든 사람을 이제 각 관청의 장을 뭐냐면 그 당상관 임명하는 게 원칙인데 사람 다 임명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제조제를 이용했다. 제조제는 겸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정치 권력을 고급 관료에 집중시키는 한 데서 나온 제도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앞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여기는 뭐 권력을 집중시킨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좀 그런 것 같아. 하여튼 뭐 한국사 통론에서 적어 놓으니까 이제 일단인데 하나의 관점인데 보통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모든 관직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계가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정삼정승은 모두 1품이고 육조판사는 정 2품이고 그다음에 각도의 관차사는 종 2품, 군수는 종 4품, 현령은 종 5품 등이다. 그러나 어떤 관직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그 관직에 상응하지 않는 품계를 가진 사람들 임명하고 그리고 앞에서 순자제에 따라서 국가 성적이 좀 낮으면 일단은 등급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간품은 등급시키지만 낮은 간직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순자제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높은 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뭐 능력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상당히 뛰어나다면 뭐냐 간직을 좀 높게 발령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행수법이 시작돼. 이 행수법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이때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간직을 가지면 계고직비하고 그 앞에 행자가 붙고요. 그 반대로 뭐냐면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품계가 낮은데 그 반대일 경우는 계직 비 뭐야 대비직고라 해가지고 그 앞에 수를 붙여. 예. 그래가지고 이런 행수법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런 간직과 관계의 결함은 엄격한 관계주의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선시대 때 이제 중앙조직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간품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했고요. 보니까 한 통에 그 뒤에 여기 있네. 괜히 엄한 데 찾았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한번 다른 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푸세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푸세미에서 그 간직 구분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74페이지 펴보죠. 푸세미 어딨나? 잠깐만요. 푸세미 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음, 관료 선출 방식은 나중에 좀 보고 여기 관계 조직 구분과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조선의 관료는 관계 조직에 편입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관직은 그에 해당하는 관계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인제 간류의 품계는 정 1품에서 종 9품까지 18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6품 이상은 각 등급마다 상하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든 30등급 이상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자, 이 관계 조직은 크게 3개의 경계선이 있었고 그 경계선을 넘어 승진하는 데 여러 제한이 있었다. 자, 일단은 크게 인제 한 게 그 당상관과 당하관 구분이죠. 정상품 상위와 하위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된 당사와 당하 구분이고 그다음에 또 당하에는 정육품, 청취품 기준으로 참사와 참하로 구분하는 거고 앞에서 4품과 5품의 경계선 있죠. 그래서 인제 그 문반은 대부와 랑, 무반은 장군과 교의가 구분이다. 자, 당사 당하의 구분은 여러 간서에 의논할 때 인원한 일이 있을 때 당상의 교의에 참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여부가 기준을 한다. 그래서 인제 그 당상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인제 뭐냐면 참석해서 그 나름대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당상가는 주 조선시대 정치를 위견하는 추후의 지위에서 인제 국가의 중대사를 위견하는 위결권, 그다음에 인제 여기 군대의 지휘를 감독하는 군사권, 인사를 관여할 수 있는 인사권, 각종 국가 고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고시권, 부하 직원을 국가를 편성할 수 있는 포평권 같은 것을 갖는 말하자면 정치 관료다. 그러니까 정무적 관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관이나 차관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직 관료지만 또 정치가들이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정무적 관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상품 당상관이 임명되는 간부는 승정원, 정회원, 사관원, 홍문관, 성균관, 훈련원 등이 있었다. 자, 이들 간부는 관료 정치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이었고 정상품 당상관들은 이들 간부의 수장이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주의할 것은 당상관이 임명된 간부는 직접 임명해서 인제 여기에 활동했던 간부들이고요. 그 간부고 실질적으로 간부는 그 당상관들이 기본적으로 인제 임명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인제 뭐냐면 겸직제로 해 갖고 인제 임명된 거고 실제 장은 또 그 당상관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아마 정상품 당상관 임명된 간서들은 실제로 이제 당상관이 거기에 와서 이들 보고 실무를 집행하는 간청들이고 그 밑에 있는 다른 간청들은 당상관의 이름만 이제 걸어 놓고 실제 업무들은 그 밑에 있는 이제 당하관 관료들이 실제 장을 했던 간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이품 이상의 어떤 관료만 주어지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의 대우를 받는 고급 관료였다. 뭐 어디까지 있는 거야? 어 정상품 당사관은 이들 간부의 수장이었고 이품 이상의 관료만은 주어지지 못하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의 대우를 받은 고급 관료였고요. 당상간에 많은 특전이 있다. 당상간은 앞에서 인제 말한 것처럼 순자와 상표도 구애받지 않고 단식에 물려난 후에도 공로가 있는 사람 봉조하로서 적으나마 녹봉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늘날 말하면 뭐 그냥 퇴직 관료에게 형식적인 지위를 하나 주고 거기에 인제 일종의 퇴직금 정도, 연금 정도 요렇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밖에 많은 특전을 가지고 있는 정치 관료였다. 자, 그래서 봉조원하는 조선시대 종 2품 이상의 전직 관료들 예우하면서 나이가 70이 되는 퇴임 관리들에게는 거슬리는데 이게 명예직이지만 약간의 인제 먹고 살 수 있는 녹봉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당상간으로 올라가는 데는 일정한 승진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인제 승진 과정이 쭉 있는데 한번 이건 읽어 보시고요. 쭉 넘어갈게요, 필요 없는 거는. 자, 그다음에 인제 참사와 참가 구분은 조회의 참석 여부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정상품의 당하관이야 및 6품 이상의 창상관은 중앙관세 중앙관료와 목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창상관 이상만이 지방관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특히 목민관, 수령은 창상관 이상이 임용될 수 있었다. 그 참상관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참상관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나 불효, 살인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직책을 빼앗지 않고 청상에 앉아 갖고 신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응시했을 때 응시 원서에 따로 가계 증명서를 해당한 조계 단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인제 참상관 중에 과거에 응시한 사람도 있었어요. 참하관도 그렇고. 왜냐면 자기가 벗을 할 때 어 과거가 이제 우리가 여기 과거는 문과 같은 것도 있죠. 문과나 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이제 그 승진하려면 과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보는 경우가 있어. 지금도 있지만 뭐 7 급이나 9급 합격했다가 나중에 인제 좀 승진 빨리 하기 위해서 5 급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보통 조계 단죄라 해 가지고
이걸 이제 과거 시험을 볼 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와 그다음 외할아버지까지의 이런 그 집안 내력들을 정해 제공해 줘야 그러니까 적어 놓고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조계 단자야. 이걸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급제 시에는 현직의 국보로 허용될 수 있었고 참상관이 되면 비로소 말을 탈 수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칠품 이하 창하관은 이제 실물감독 하급관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보면 큰 또 기준 하나가 사품과 오품 사이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품과 오품에는 관계 조직 중에 문반일 경우 대부와 랑으로 구분했고요. 원래는 이게 중국에서 기원했는데 원래는 천자와 제후가 돼 있고 서민 위에 있는 관료 집단을 총칭하여 사대부라고 했고 이렇게 총칭되기 이전에 경대부, 사라고 분리했다. 사는 경대부 아래의 하위 귀족 계급을 뜻한다. 그래서 사품과 오품의 구분은 이런 대부와 사의 구분이 한다. 그래서 이게 큰 특징은 앞에서 이제 대부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관리 임명에도 차이가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교광이 강교, 교지된 형식으로 이제 직접 분류하고 오품 이하 경우에는 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당상간에 걸쳐서 교첩 형식으로 이제 그래서 전조의 낭청이나 당상의 결정에 걸쳐서 교첩인데 주로 인제 얘네들은 이제 어떤 이조 나 병조의 자랑이나 전랑, 이조 전랑이나 어 그다음 병조 전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선임한 다음에 실제로 인제 뭐냐면 당상간들이 도장을 찍고 임명하죠. 물론 왕이 최종적으로 인제 또 검토를 하지만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때 실무작업인 이 난청들 그러니까 이조 전랑과 뭐냐면 병조 전랑이 이미 딱 그 문서 만들어 놓고 올리면 그 당상관들이 도장만 찍어 주니까 이조 전랑의 그런 것의 지위가 특히 문반의 그 요직을 어 오품 이하의 요직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이조 전랑직에 있다는 거야. 이조 전랑직의 권한이 되게 막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오품 이하의 또 인제 이상의 또 특징은 뭐냐면 오품 이하의 정관은 대간의 서경을 거치지만 사품과 오품의 구분선은 당상 당하 구분선을 못지않게 고급관료 하급관료의 경계선이 있다. 그래서 오품 이하의 간직은 밑에는 그 대간의 서경이 있지만 오품 이상은 대간 서경권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 사품과 오품도 당상 당하 간의 구분 못지않게 그 고급관료 하급관료의 구분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관료 체제 운영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은 88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 88 번이에요. 자, 조선왕조는 이러한 중앙집권체 관료체제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했다. 자, 먼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관리대 인사이동 및 승진을 정하는 인사법규인 순자법을 시행했다. 그래서 모든 관리대 실직 및 산직에 상관없이 사만하면 이거 기한 나름대로 이제 근무일수가 차면 근무일수만 채우면 품계 하나 더 올려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양반의 정직자들 정규직이죠. 정직자가 품계 하나 올려받으면 참하관 450일, 창상관은 900일이 근무해야 된다. 자, 그러나 당상관은 순자법을 구애받지 않았다. 또한 사만이 됐다고 해도 반드시 자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자급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가와 폭품 성적이 첨삭된다. 그래서 문무백관의 고가부가 매년마다 경관의 경우 2조, 병조가 외관의 경우 단찰사가 작성해서 국왕에게 보고해야 됐다. 폭포는 매년 6월 15일과 12월 5일 날 두 차례에 걸쳐 지내는데 폭포관은 경관의 경우에는 해당 간처의 당상관, 그 제조 및 그다음에 제조라는 것은 이제 그 간청에 이제 당상관이 겸직할 경우에 제조라고 하죠. 6조 중에 해당 조의 당상관이 외관의 경우 관찰사가 각각 맡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만자들은 고가 폭풍 성적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되는 도목종을 반영됐다. 요컨대 순자법은 관리 근무 고가 폭풍 성적에 따라 도목종에 반영하여 그들의 전직과 순출을 정한 인사법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당하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한이 차면 자동으로 이게 등급되지만 이게 꼭 100% 등급되는 게 아니라 고가 폭번 성적에 따라서 등급이 뭐냐면 안 될 수도 있고 또 등급이 되더라도 자천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아까처럼 지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그리고 아까쯤에 등급이 안 되는 기관이라도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등급은 그대로 둔 채 품계 둔 채 높은 관직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등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순자법 실시로 인한 간직과 관계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행수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순자법에는 간직과 관계 불일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이런 현상들이.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그 당 상간에도 뭐 당상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정조의 역할 요 업무가 뛰어나면 이 사람이 좀 약간 낮은 간품을 가지고 있어도 높은 데 뭐지 등급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이제 당상가는 자기가 인제 어떤 업무가 뛰어나면 그 뭐냐면 그 사업의 담당자가 없어. 그러면 자기가 비록 품계가 높더라도 낮은 간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간직과 관계가 불일치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걸 메꾸기 위해서 행수법을 실시했는데, 자, 행수법은 고려 시기부터 있어온 간직 제수법에서 품계가 높은 사람은 낮은 간직에 임명된 걸 계고직비라고 하였고, 그다음에 그 간직 앞에 행을 붙였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계비직고라고 하여 간직 앞에 수를 붙여서 간직과 관계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자, 예컨대 종 1품인 숭정대부가 종 2품 이조판사에 임명될 경우에는 숭정대부 행 이조판사 해가지고 붙였고, 여기 행자가 붙죠. 반대 종 2품이었던 가선대부가 정 2품이었던 홍문관 대제학에 임명됐고는 가선대부 홍문관 부제 대제학이라고 칭했다. 이게 수가 붙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행수법이 단다. 자, 간원 임용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 간부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간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했다. 대체로 친소 관계에 따라 당하가는 상피 관계를 따졌지만 당상간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다만 학관과 군관은 상피가 적용되지 않았다. 자, 간직 진출에 있어서 뚜렷한 한계를 설정한 한품 사용 제도가 시행되었다. 서울 및 기술관은 삼품 당하관, 향려 토관층, 토관은 그 지역에 이제 해당 그 사람들을 지방관 임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조 때 폐지됐죠. 토관은 정 5품, 서리는 정 7품까지 승진이 허용됐다. 자, 조선시대 관료와 간직은 이와 같이 규모가 있고 세밀하게 짜여 움직였다. 자, 통치체제로 올 때는 관료제 국가였다. 그 이 운영의 중심 세력은 양반이었고, 따라서 양반 중심의 관료 선임 및 간직 운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일한 양반이어도 그 안에는 차별이었다. 그래서 무반은 문반에 의해서 낮게 평가되고 서원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했으며 재간여의 자손들은 고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금고법에 따라서 과거에 응시하지 못했어요. 요때 과거라는 거는 좀 되게 넓은 범위가 아니라 좀 문과와 무과죠. 예. 무과는 되지 못했고, 다만 이제 뭐냐면 그 중인들과 함께 또 뭐 작가 정도는 어 들어왔어. 그래서 작가나 뭐 우리가 이제 서리직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간직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문과나 문과에 뭐냐면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높은 간직까지는 올라갈 수 없었어요. 이 서울 출신들은. 예. 그래 갖고 인제 근데 이게 인제 풀리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 때죠. 조선 후기 때부터 이제 쪼금씩 좀 풀리는데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또한 양반들은 기술간직을 청시하여 진출하지 않았으며 문간의 하급관리였던 서리와 무관의 하급관리 공교는 행정신문직도 맞지 않았다. 예. 그래서 문간의 하급관리 서리와 문간의 하급관리 공고는 양반으로서 이제 그 간직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 기술간직이나 뭐 서리나 그다음에 공고 공교 일종의 하사관 정도 되는 사람들 보통 중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책은 세습직이 되면서 중인직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울도 중인 계층에 포함되면서 보통 이들을 중서라고 하죠. 중서. 중인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다음에 무관관이 문반의 간직들이 있는데 요거 뭐 각자 읽어보세요. 예,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제 그 보면 지방 통치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예전에 한번 육부와 육조와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의정부 육조? 예.
의정부 6 조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거 보니까 의정부 6 조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